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65세, 남들은 아직 젊다고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5년을 혼자 살아왔고 처음엔 적막했던 이 집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거실을 채웠고 혼자 먹는 아침밥도 나름 정갈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드릴게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유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들러 집안 정리를 도와주고 반찬도 챙겨다 주는 며느리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인상의 유진이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일찍 왔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삼계탕 끓여왔어요. 보양 좀 하셔야죠.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더니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과 여러 가지 밑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친딸도 이렇게까지 안 해줄 텐데. 어머님, 약 드세요. 유진이가 분홍색 약통을 꺼내 물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한약 캡슐 3알과 영양제 2알, 매일 아침 먹는 약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지? 한약이요, 어머님. 기억력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건 비타민이고요. 나는 순순히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는 건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어제 분명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어디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싱크대 서랍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넣었지? 또 지난주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다가 이웃 순덕이가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오키야, 너희 집에서 타는 냄새 나는데 괜찮아?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 보니 냄비가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잘 자긴 하는데. 꿈을 이상하게 꾸더라. 무슨 꿈이요? 잘 기억이 안 나.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 착각일까요? 곧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가끔 어지럽긴 해. 며느리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수 오빠한테 말해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 전 시어머니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순간 나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전 시어머니? 며느리가 당황한 듯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제 말은 친구 어머님 얘기예요.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더니 나중엔 어떻게 됐는데? 요양원에 가셨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픈 건가? 오후에 아들 민수가 퇴근 후 들렀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늘 바빴지만 일주일에 2번은 꼭 얼굴을 비췄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 그냥 저냥 살지 뭐. 민수가 내 손을 잡고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의사의 습관이었습니다. 유진이 말 들었어.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며? 아들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엄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다음 주에 병원 가자. 내가 예약할게. 민수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하면 되지.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해지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물어봤을 텐데 이제 남편은 없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분홍색 약통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약을 집어들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을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지? 유진아, 이 약 먹은 지 얼마나 됐지? 3달 정도요, 어머님. 왜요? 아니, 그냥. 나는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청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통장 정리 좀 하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 네,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스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설정한 번호를 입력했는데 말입니다. 고객님,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니, 분명히 이 번호인데. 3번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바꿨나? 기억이 안 나.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내 팔을 잡고 신경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도 함께 따라왔는데 손에는 내가 최근 먹고 있는 약들을 꼼꼼히 적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며느리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왠지 그 온기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맞았습니다. 김옥희 님이시죠? 앉으세요. 네. 보호자분들도 함께 들어오세요. 민수와 유진이가 내 옆에 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세요. 냉장고에 넣을 걸 서랍에 넣으신다거나 가스불 끄는 걸 까먹으신다거나. 본인은 어떻게 느끼세요? 의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가끔 깜빡하긴 하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진을 계속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고. 식욕은요? 그냥저냥. 혹시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끼시나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울하냐고? 불안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매일 불안해.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MRI,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까지. 검사실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인지기능 검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네.
검사자가 다른 질문들을 하다가 5분쯤 뒤에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단어 3개가 뭐였죠? 나는 당황했습니다. 비행기.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자는 아무 표정 없이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누가 5분 전 단어를 다 기억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해마 부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알츠하이머. 그 단어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100% 확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기 단계로 의심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3개월 후 다시 검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며느리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초기니까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민수는 의사와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약 처방전을 받고 주의사항을 듣고 다음 예약을 잡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가을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초기니까 약 잘 먹고 관리하면 돼. 민수가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나 넓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이럴 때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끝없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받은 약이랑 제가 챙겨드린 영양제 같이 드세요. 약이 늘어났습니다. 병원 약 2알, 며느리가 준 한약 3알, 영양제 2알. 매일 아침 7알의 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더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괜찮다가도 오후가 되면 온 세상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뭔데? 은행 서류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도 출금할 수 있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상황?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혹시라도 증상이 더 심해지시면 어머님 혼자서 은행 업무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지금은 괜찮다니까.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며느리가 서류를 도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스치는 뭔가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짜증이었을까, 실망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다음 날 아침 또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분홍색 약통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나는 약을 쳐다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아, 이 약 성분이 뭐야? 한약이요. 인삼, 홍삼 그런 거 들어있어요. 병원 약이랑 같이 먹어도 돼? 당연하죠. 제가 약사한테 확인했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 순덕이가 찾아왔습니다. 오키야, 병원 다녀왔다며? 어땠어? 순덕이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더 자주 만났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래. 뭐? 정말? 순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있어. 무슨 약? 나는 며느리가 준 약들을 보여줬습니다. 순덕이가 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병원 약이고, 이건 며느리가 챙겨주는 한약이야. 순덕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오키야, 이 약 좀 이상한데? 왜? 한약이면 가루약이거나 환약이어야 하는데 이건 캡슐이잖아. 그리고 냄새도 안 나. 순덕이가 캡슐을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한약 냄새가 안 나. 뭔가 화학약품 냄새 같은데.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오키야, 혹시 이 약 먹기 시작한 후부터 증상이 생긴 거 아니야? 순덕이의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석 달 전 며느리가 이 약을 챙겨주기 시작한 후부터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며느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순덕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키야, 내 말 들어. 하루만, 딱 하루만 이 약 먹지 말아봐. 그래도 증상이 똑같으면 진짜 병이고 만약 증상이 나아지면. 그럼 이 약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순덕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하루만 안 먹어볼게. 그날 밤 나는 분홍색 약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해칠 리 없어. 그렇게 정성껏 챙겨주는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분홍색 약통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나는 약을 집어들었지만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줄래? 네, 잠깐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사이 나는 재빨리 약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어머님. 나는 물만 마시는 척하며 약을 삼킨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잘 드셨어요? 응.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이면 이미 멍한 상태였는데 오늘은 텔레비전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막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머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는데 어제 뭘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어제는 미역국이랑 김치찌개 먹었지. 그제는 된장찌개.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약 때문이었어. 정말 약 때문이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나를? 저녁 무렵 순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덕아, 나야. 오키야. 어때? 약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가 맑아. 정말 맑아.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었어. 전화기 너머로 순덕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야. 그럼 정말. 응. 그 약에 뭔가 있는 거야.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키야, 당장 민수한테 말해야 해.
근데 믿을까? 며느리 그렇게 예뻐하는데. 그래도 아들이잖아. 당연히 믿겠지. 하지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나한테 이러는 걸까? 돈 때문일까? 이 집이 탐나는 걸까? 남편이 남겨준 이 30평 아파트와 예금 3억. 작지 않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 며느리 차지가 되는 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주무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오늘도 약 드셔야죠. 며느리가 분홍색 약통을 꺼냈습니다. 나는 또 약을 집어들고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응. 며느리의 눈빛이 나를 살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병원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 응, 잘 먹고 있어. 증상은요? 깜빡하시는 거 좀 나아지셨어요? 며느리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마치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래. 그래도 꾸준히 드셔야 해요. 약은 오래 먹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며느리가 강조했습니다. 이틀째 약을 안 먹으니 더욱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전화번호도 기억나고 지난주에 뭘 했는지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일부러 멍한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이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걸.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치매라고 믿게 만들려는 거구나.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양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양원? 네. 요즘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해주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함께 지낼 수도 있고. 나 요양원 안 가.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증상이 더 심해지시면 혼자 계시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우리 집에서 모시면 되지, 왜 요양원? 어머님, 민수 오빠가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훈이 돌봐야 하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아직 멀쩡해. 요양원 갈 정도 아니야. 물론이죠, 어머님.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냥 미리 알아만 보자는 거예요. 며느리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민수가 퇴근 후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약 잘 먹고 계시지? 응. 유진이 말 들었어. 요양원 얘기했다며? 아들아,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엄마, 아직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지. 민수의 눈빛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정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이래요. 지금은 초기지만 점점 심해질 수 있대요. 아들아 하나.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스불 사고도 있었잖아요. 다음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민수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랑 상의했는데 당분간 유진이가 더 자주 들러서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오키야, 나 좀 급한데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안 돼. 꼭 만나야 해. 중요한 걸 알아냈어. 순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나갈게. 나는 재빨리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단지 내 벤치에서 순덕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이거 봐. 이게 뭔데? 내 며느리 유진이에 대해 알아봤어. 내 조카가 사립 탐정이거든.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유진 35세의 전 결혼 기록. 10년 전 결혼, 5년 만에 이혼. 전 시어머니 박경숙 당시 68세 초기 치매 진단 후 요양원 입소, 1년 뒤 사망. 재산 전액 며느리에게 상속.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응. 그리고 더 있어. 순덕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유진이가 10년 전에 요양병원에서 일했는데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도. 응. 유진이가 너한테도 똑같이 하려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키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덕이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싸워야지.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젠 안 돼. 내 집, 내 재산, 내 인생이야.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멍한 척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화장실에 가면 서재를 뒤지고 내가 낮잠 자는 척하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뭘 찾는 거지? 통장? 도장? 아니면 부동산 서류?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가셔야 해요. 은행? 왜? 정기 예금 만기래요. 다시 가입하셔야 한대요. 나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직접 갈게. 어머님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가야죠.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최근에 기억력이 좀 안 좋으셔서요. 제가 대신 업무 볼 수 있게 위임장 작성 가능한가요? 아니, 내가 할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만약을 위해. 내가 한다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하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창구 직원에게 따로 다가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핸드폰 비밀번호 알면 안 될까요? 왜? 혹시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때 찾을 수 있잖아요. 필요 없어. 어머님, 요즘 치매 환자분들이 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GPS로. 나 치매 아니야.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들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며느리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덕아,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순덕이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자 순덕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키야, 유진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우리도 서둘러야 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 약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유진이가 내 재산을 노린다는 걸 밝혀내야 해. 어떻게 그걸 증명해? 순덕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약사가 있어. 그 사람한테 약 성분 분석을 부탁해 볼게. 그리고 순덕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유진이가 올 때마다 녹음해. 대화 내용을 다 기록해 두는 거야.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 알았어.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준 약을 플라스틱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순덕이에게 전달할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순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키야, 약 분석 결과 나왔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당장 나갈게. 단지 내 카페에서 순덕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약은 한약이 아니야. 그럼 뭔데? 항정신병 약물이야. 조현병이나 치매 환자한테 쓰는 약인데 멀쩡한 사람이 먹으면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혼란 증상이 생겨.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즉, 정상인을 치매 환자처럼 만드는 거지. 순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약을 누가 처방했는지 알아봤어. 강성호라는 사람이야. 강성호? 요양병원 체인 운영자야. 그런데 이 사람 불법 운영 전력이 있어. 노인들 상대로 불필요한 약 투여하고 보험 사기 친 혐의로 조사받은 적도 있대. 순덕이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유진이가 자주 만나는 걸 확인했어. 사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한 남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성호야. 두 사람이 짜고 있는 거야.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약을 대주고 유진이가 나한테 먹이고, 응.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재산을 나눠 갖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당했을까? 순덕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키야, 이제 민수한테 말해야 해. 이 증거들을 보여주고. 아들이 믿을까? 믿게 만들어야지. 이게 다 증거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너 내일 시간 되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중요한 얘기야. 꼭 좀 와줘. 혼자서. 유진이는요? 유진이 말고 너만 와.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다음 날 민수가 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 며느리의 전 결혼 기록, 강성호와의 만남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이것들을 봐. 나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의 정체, 과거 전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 강성호와의 관계, 그리고 요양원 계획까지.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다 증거가 있어. 여기 약 성분 분석 결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민수가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의사인 그는 약 성분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항정신병 약물이잖아요. 왜 엄마가 이런 걸? 유진이가 준 거야. 한약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이가 왜 그런 짓을? 재산 때문이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이랑 예금을 다 가져가려는 거지. 하지만 유진이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 모든 증거가 거짓말 같아? 민수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유진이를 사랑하는 거 알아. 10년을 함께 살았잖니.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야 해.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들 민수가 돌아간 후 나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믿어줄까? 아니면 유진이한테 다 말해버리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순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덕아, 민수한테 다 말했어.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충격받은 것 같긴 한데. 오키야, 이제 조심해야 해. 유진이가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순덕이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어제 민수 오빠 왔다 갔다며요? 응. 무슨 얘기 하셨어요? 며느리의 질문이 조심스러웠지만 탐색적이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 어머님, 혹시 저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며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요즘 이상해요.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저를 피하시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피하다니 무슨.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정성껏 모셨는데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민수 오빠한테 저 없이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랑 단둘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민수 오빠가 어젯밤에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저한테 계속 뭔가 물어보시고. 며느리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굳어진 표정, 떨리는 목소리. 유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을 바쳤는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세요?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한테 먹인 약이 뭐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이요? 한약이요. 거짓말하지 마. 항정신병 약물이잖아. 뭐?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성분 분석했어. 강성호라는 사람도 알아.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냉혹한 표정만 남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내가 준 약을 안 먹은 후부터.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연기하신 거였구나. 멍한 척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중요하죠. 어머님 재산이 얼마인데요? 이 아파트에 예금까지 하면 10억은 되잖아요. 그걸 노리고 우리 민수한테.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성우 오빠가 방법을 알려줬죠. 다시 결혼해서 시어머니 재산 가져오면 반반 나누자고. 전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네. 잘 됐어요. 1년 만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도 곧 그렇게 되실 뻔했는데 아쉽네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거 아세요? 어차피 증거 없어요. 약 성분 분석 결과가 있어. 너랑 강성호 만난 사진도 있고. 그게 뭐 어때서요? 제가 모르고 그 약을 드렸다고 하면 되죠. 강성호 만난 건 친구 소개로 만난 거고.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미 어머님은 공식적으로 치매 환자예요. 병원 기록에 다 남아있죠. 누가 어머님 말을 믿겠어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오빠도 결국 제 편이 될 거예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치매 걸린 어머니 중에 누굴 믿겠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을 직접 확인했지만 동시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유진이가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 민수야. 엄마, 유진이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유진이가 문자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보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들아, 유진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 나한테 약 먹인 것도 재산 노린 것도 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병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피해망상도 치매 증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못 들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어머니 잘 모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아들이 믿어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덕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다 들켰어. 유진이한테.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순덕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결, 민수의 전화까지. 어머, 오키야. 그럼 지금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집 밖으로 나와. 내가 있는 대로 와. 혼자 있으면 안 돼.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산책.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며느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게. 어머님, 만약에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 증상이 더 심해지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나를 감시하려는 거야. 유진아, 손 놔. 어머님, 손 놓으라고. 나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이 내렸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정신이 나간 노인으로 나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순덕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오키야, 괜찮아? 순덕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순덕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도 안 믿어주고 유진이는 나를 감시하고. 오키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유진이 말이 맞아. 나는 공식적으로 치매 환자야.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순덕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믿어.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그때 순덕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민수야. 순덕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 어머니 여기 계셔. 왜? 알았어. 전화를 끄는 순덕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오키야, 민수가 지금 온대. 너 데리러. 아들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야? 아니. 정신과 진료 예약을 잡았대. 오늘 오후에 가자고. 정신과. 그 말에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유진이한테 이상한 말 하시고 집을 나가시고. 이게 정상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치매 환자는 종종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증상이 나타난대요. 특히 돌봐주는 사람을.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유진이가 어제 나한테. 엄마, 그만하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신과 가서 제대로 진단받으세요. 약도 처방받고. 이대로는 안 돼요. 난 정신과 안 가. 엄마 안 가시면 제가 어떻게든.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예요. 이대로는 엄마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순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 엄마가. 순덕이 이모님은 빠져 계세요. 이모님이 우리 엄마를 부추기시는 거 다 알아요. 뭐라고?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이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하시고 의심하게 만든다고. 순덕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모님, 제발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계세요. 민수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요. 병원 가서 제대로 진단받아요. 싫어. 안 가.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에 태워진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옥희님 들어오세요.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에는 나와 의사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말씀 들었어요. 며느님을 의심하신다고요? 의심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무엇이 진실이죠? 며느리가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의사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약이 뭔가요? 항정신병 약물이요. 성분 분석도 했어요.
누가 분석했나요? 제 친구가.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재산 때문이에요. 내 집이랑 돈을 노리고. 아드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아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으실까요?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1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의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외로우세요? 네.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죠? 아드님이 자주 못 오시고 며느님이 대신 돌봐주시는데 혹시 며느님이 아들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화나시는 건 아닐까요? 나는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불안감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난 약 필요 없어요. 어머님, 이 약을 드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나는 처방전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섰을 때 민수가 의사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증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대요. 당분간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유진이가 매일 와서 엄마 돌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심해지시면 요양원이야? 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텅 빈 거실에서 정말 이렇게 지는 건가?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건가?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오키야, 자고 있었어? 아니, 못 자고 있어. 나 지금 가도 될까? 중요한 게 있어. 그래, 와. 30분 후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키야, 나야. 문을 열자 순덕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이거 봐. 순덕이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오늘 오후에 유진이랑 강성호가 만났어. 내가 미행했거든. 화면에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 며느리 유진이와 강성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소리를 켰습니다. 들켰어.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어떻게? 약 성분 분석했대. 우리 만난 것도 알고. 이거 큰일인데. 경찰한테 신고하면? 괜찮아. 어차피 공식적으로 치매 환자야. 아무도 안 믿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민수 오빠는 제 편이야. 오늘 정신과도 데려갔어. 의사도 시어머니가 피해망상 있다고 했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 응. 일단 매일 감시하면서 요양원 서류 준비할 거야. 한 달 안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요양원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 전 시어머니는 1년 걸렸어. 이번엔 더 빨리. 약을 더 강하게. 응. 그리고 가끔 이상한 행동하게 만들면 돼. 집에 불 지르려 한다거나 밖에서 옷 벗는다거나. 내 손이 떨렸습니다. 하, 너 정말 악질이다. 어쩔 수 없잖아. 빚 갚으려면 10억은 있어야 하는데. 나도 투자금 회수해야 해. 병원 확장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거든. 걱정 마.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전처럼.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순덕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은 거야? 오늘 오후에 유진이 나가는 걸 봤어. 수상해서 따라갔지.
그리고 카페에서 저렇게 얘기하길래 몰래 찍었어. 이게 증거가 될까? 당연하지. 이건 자백이야. 범행 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울지 마, 오키야. 이제 끝났어. 이 영상으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줄 수 있니? 유진이도 같이. 엄마,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같이 와야 해.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 7시에 갈게요. 저녁 7시 민수와 유진이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앉아. 나는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지? 엄마. 며느리가 나한테 이상한 약 먹였다는 것도 재산 노린다는 것도 다 거짓말 같았지? 유진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를 보여줄게.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순덕이가 찍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카페에서 유진이와 강성호가 대화하는 영상. 처음에 민수는 무슨 영상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들켰어.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어차피 공식적으로 치매 환자야. 일단 매일 감시하면서 요양원 서류 준비할 거야. 약을 더 강하게. 전처럼. 영상이 끝났을 때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유진이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야?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 오빠. 이게 뭐냐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전 시어머니? 요양원? 약을 더 강하게. 오빠, 진정해. 이건 오해야. 오해? 내 목소리 아니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유진이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 아니야, 오빠. 저는. 거짓말하지 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야.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 말 들어봐. 저 사람은 제 친구고 그냥 농담으로. 농담? 약을 더 강하게 넣는 게 농담이야. 민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민수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정신과까지 데려가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유진이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갈게요. 어디 가려고? 민수가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가야지. 내가 직접 신고할 거야. 오빠, 제발. 우리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지훈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노인 학대와 사기 혐의로. 유진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김민수 씨죠? 네, 여기 증거 영상 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유진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유진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나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을 때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아니야. 아들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는 유진이를 전혀 몰랐어요. 사람은 본래 얼굴을 감추고 살아. 특히 욕심이 생기면. 민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평생 지켜드릴게요. 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유진이가 순순히 인정할까? 3개월 후, 법정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나는 긴장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는 민수가, 그 옆에는 순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피고인 박유진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본 며느리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흐트러진 머리, 수감복을 입은 모습. 하지만 나를 보는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유진은 피해자 김옥희 씨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여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켰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낸 뒤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또한 공범 강성호와 함께 2018년에도 전 시어머니 박경숙 씨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요양원에 입소시킨 뒤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선의로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동영상은 단순한 대화일 뿐. 그럼 항정신병 약물을 시어머니에게 투여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으로 순덕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피해자는 원래 정정하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을 주기 시작한 후부터 급격히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이 약을 안 준 날엔 피해자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약물에 의한 것입니다. 약사 전문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투여한 약물은 리스페리돈 성분의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정상인이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혼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약물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공범 강성호를 통해 불법으로 입수했습니다. 강성호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하고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과 공범 강성호의 통화 기록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통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전 시어머니 요양원 보낸 지 3개월 됐어. 이제 약 늘려도 될까? 응.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이번 시어머니는 재산이 더 많아. 10억은 될 것 같아. 좋아. 성공하면 반반이야.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내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믿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머리가 이상해질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건지. 아들마저 저를 안 믿었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 제 곁에 진짜 악마가 있었다는 걸.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도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았어요. 전 남편한테 당한 빚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노인을 상대로 약물을 투여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유진은 노인학대, 사기, 약물 투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강성호는 노인학대, 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피해자 김옥희 씨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 방망이가 탁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 저 정말 미안해요. 지훈이는 제시도와 이계 속 계획하고 감동적인 챕터 8의 결말 구상했음. 사용자가 챕터 8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판결 선고 직후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외치는 장면에서 끊겼네요. 이제 결말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챕터 8의 남은 부분에서 다뤄야 할 것들.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장면 마무리. 재판 후 주인공의 감정. 아들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 손자와의 관계. 순덕이와의 우정 재확인. 주인공의 새로운 삶 시작.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결말. 메시지 전달 노인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진짜 가족의 의미. 감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결말을 써야 합니다. 너무 완벽한 해피엔딩보다는 상처는 남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느낌으로. 지훈이는 어떡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며 순덕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키야, 잘 싸웠어. 정말 잘했어. 순덕아. 내가 없었으면 난.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친구해야 해. 세 사람은 가을 햇살 아래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나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하던 방, 그녀가 놓아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이었는데 모두가 거짓이었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며느리의 옷들을 들고 왔습니다. 다 버려. 네. 민수의 얼굴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알아.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한테 더 미안해요. 엄마를 안 믿고. 이제 그만 미안해해. 너도 피해자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자 손자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아. 나는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에 민수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설명해 줄게.
엄마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는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어. 무슨 잘못이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한동안 집에 못 와.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보고 싶은데. 아빠가 알아. 하지만 엄마는 잘못한 걸 뉘우쳐야 해. 나는 손자를 다시 안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짜장면. 그래, 짜장면 시켜서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옥희님, 이번 주 강연 준비 잘 되셨어요? 복지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피해당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노인 권익 지키기 강연 활동이었습니다. 오늘 참석자가 30명 정도 되실 거예요. 많이 오시네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입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3개월간 이상한 약을 먹으며 치매 환자로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제 권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은 후 이상해진 것,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 증거를 모았던 것, 그리고 결국 승리한 것까지.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떤 일이신데요? 며느리가 자꾸 통장을 달라고 하고 집 서류도 가져가려고 하고.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먼저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나는 그 할머니에게 내가 했던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상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3개월 후 겨울. 순덕이와 나는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키야, 요즘 정말 바쁘지? 응. 이번 주에만 상담이 5건이나 돼. 좋은 일 하는 거야.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 순덕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또 그 얘기야?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맙다는 말이 필요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순덕아, 같이 살까? 응. 너도 혼자 살고 나도 혼자 살고.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아. 순덕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래, 같이 살자. 실버 쉐어하우스처럼? 응. 우리가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해 겨울 제주도. 나는 민수, 지훈이와 함께 여행을 왔습니다. 할머니, 바다다. 지훈이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조심해, 지훈아. 민수가 웃으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치매 환자 취급받았던 것,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절망. 하지만 동시에 순덕이의 도움, 진실의 승리, 새로운 시작도 떠올랐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어서. 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수야, 너 괜찮니? 유진이 면회 간다고 하더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갔어요. 아직은 그 사람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지훈이 엄마인데.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만나야겠죠.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랑 지훈이랑 잘 지내는 게 먼저예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내가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싸우셔서. 할머니, 아빠, 조개 주었어요.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조개를 들여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되었다. 1년 전 오늘 며느리가 처음 그 약을 주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내가 미쳐가는 줄 알았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겼다. 65세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내 남은 인생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일기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 혼자 살아온 시간.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순덕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 끝까지 싸우는 나, 다시 일어서는 나.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